우리 임세현 소장님은 정말로 모시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네. 나오셨는데 예. 못 본 사이 왜 이렇게 가날퍼지셨어요? 제가 김건희 씨와 같은 증상의 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입니까?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네. 김건희 씨가 35에 72인데 네. 제가 40에 80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기립하면 네. 좀 어지럽다 그러던데. 어지러워요. 그래요? 근데 그 감옥에서 주는 밥 있잖아요. 그거 네. 잘 드시면 되는데 이게 저혈압은 답이 없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면 되거든요. 약도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잘 먹고 운동하면 되는데 안 드신다며. 그러니까요. 네. 과자 같은 것만 먹으면 안 좋아요. 그게 영양분 충분히 챙겨서 그 나오는 거 다 영양 성분 맞춰서 영양사가 설계해 준 거잖아요. 감옥에서 준 밥이. 그거 잘 드시고 과자 녹여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운동 스쿼트 같은 거 좀 하시고 하면은 올라갑니다. 혈당.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과는 정반대의 질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저혈압 환자는 어떤 느낌을 갖는지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저혈압이 원래 한 순간에 가긴 저혈압이 원래 더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고혈압보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이 자꾸 생각나게 된 거는 성대모사 여러 번 이렇게 잘하시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좀 잊혀졌던 서영교 의원님 성대모사 너무 언니. 듣고 싶거든요 지금. 영년이 어제 또 그 가가지고 띠지 관련해서 또 엄청 아주 핫하게 하셨죠. 네. 갑자기 쳐다보시면서 그 기대찬 눈빛은 뭐지? 너무 듣고 싶어서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뭐. 네, 참 그 사람이 김성민이었나요? 수사관들 수사관. 어쨌든간에 김정민. 김정민. 네. 아니 국회의원들이 비협시열시라니 그건 누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협시열시 뭐예요 수사관? 비협시열시 뭐야? 박사야? 봉사야? 보석이야? 뭐야? 지금 국회의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셌어 안 셌어? 돈 셌어 안 셌냐고요? 이 나쁜 사람 보게? 죄송합니다. 듣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네요. 갑자기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혈압 올라가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혈압 올리려고 평소에 했던 거였구나 내가 보니까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혈압 높이는 훈련. 여하간 언제 들어도 명품 성대모사 오늘도 참 잘 들었고 오늘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날 1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그 당대표들 각당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는데 우리 민동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잘 끝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당황했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번에 오늘 만남이 있기 전에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보여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또 굉장히 좀 험난한 어떤 그런 만남이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뭐 민생이 경제협력 구성에 합의하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정청래 대표하고도 뭐 얘기 잘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뭐 굉장히 좀 뭐 이런저런 좀 뭐라고 그럴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반등하고 있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쭉 이 여론조사도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그 급습 사태.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일하러 간 직원과 노동자분들을 지금 구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우리 정부의 대처가 국힘이 왔을 때 미온적이다라고 판단했으면은 아마 그 전략을 좀 밀고 나갔을 텐데. 그렇게 뭔가 태클을 걸 만한 사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스무드하게 좀 대응을 하기로 한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시종일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하고는 악수를 안 할 것처럼 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에 섰고 둘을 또 악수시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글쎄 뭐 보기 좋고 화기애애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야 회담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 강성당원들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키워놓은 건 맞지. 스피커 볼륨을 한껏 높여왔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건 당 안에서의 얘기고 당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 비교 우위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그렇지. 거기에다가 특검 조사로 인해 가지고 당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마땅한 방어막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 안에서나 뭐 골목대장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이 다른 공간으로 나왔을 때는 그 허세라는 게
이게 유지가 지속이 안 되는 어떤 지금 처지라는 거. 네. 난 이게 검증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놀란 게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대표회담을 마친 다음에 그 쉽게 얘기해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대통령 만난 다음에 이런 워딩을 기자하면서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냥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대표는 바로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오늘 가가지고 대통령님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끌어내릴 때 공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악수하고 뭐 이렇게 좋은 반응 나온 것도 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 발휘가 된 거다. 정치력이 발휘됐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보니까 그 오찬 회동은 밥을 먹는 회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음식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펜을 놓지 못하는 분들, 메모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 네. 계시면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로 어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메모를 좀 하게 됩니까? 저 웬만한 얘기 막 숨소리까지 다 숨소리까지 다 적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다 적고 나중에 이제 기자들 브리핑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대통령실과 이제 양쪽 당이잖아요. 이 공보 담당끼리 모여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내용을 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하자라고 조정해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각 당에서 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대통령실도 그 관련돼서 합의된 내용으로 브리핑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어요, 적기는. 왜냐하면 그 말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혹시 뭐 녹음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 회동인 경우에. 녹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좀 그때 다르긴 해요. 그렇군요. 예. 네. 합의가 되면 대통령실에 이제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선두에 내세웠던 합의 의제가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설명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수용해 성사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 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할 거라는 거는 솔직히 예상을 좀 못했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세나 이런 게 이제 우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게 선후가 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요런 제안을 해가지고 수용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놀랬던 거는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사실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조금 더 양보 좀 하시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그러고 말더라고요. 대통령 말은 참 잘 들어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보니까. 네. 아니 분위기 뭐지? 약간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장동혁 대표를 조금 더 이렇게 존중 예우해주는 그런 좀 모양새를 최대한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선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이 1시 20분쯤 종료가 됐고 1시 20분부터 30분간은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1대1 회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배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이나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데 네. 당연히 행사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거 네.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거 말도 안 되는 네. 요구를 한 거고 그 1대1 회담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은 본인 지지층에게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하고 왔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우리 이런 요구 관철시키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 안 받아들이더라라고 지지층에게 호소하려고 일부러 준비해 간 거죠. 네. 네. 좀 약했습니다. 근데. 약했어요? 네, 약했어요.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공약한 네. 게 있잖아요. 본인이 공약한 게. 얘도 윤석열 좀 석방해달라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석방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임세은 소장의 관측보다는 네. 장동혁 대표의 발화가 네. 너무 약했다 지금. 네.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그냥 그 폭신폭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권성동, 장동혁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는 나는 지금의 저 극단적인 모습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한때는 괜찮았다는 그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용남 의원이 권성동 의원하고 광주지검에서 같이 있었잖아. 검찰의 재직 중에 그때 멀쩡했대. 멀쩡했대. 아니 원래부터 저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장동혁 지금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한때는 괜찮았다고? 난 이게 충격적인 거지.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의문이 드는 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장동혁의 진 면모는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너무 얌전한 사람으로 비추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한동훈과는 함께 못 간다. 강선 발언. 예를 들면 면회는 윤석열 곧 있으면 간다. 접견 간다. 이런 얘기를 내놓는데 정작 대통령 만나서는 그런 강성 발언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력을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대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굳이 따지자면 한동훈 전 대표로 분류되는 친한계였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그쪽으로 분류가 됐었죠. 장동혁 대표는. 그럼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결별이 됐고 이게 윤석열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폭을 오른쪽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맞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정치적 행보와 이력을 좀 감안을 해보면 뭐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또 당내에 가서 그리고 오늘 회동 이후에 다른 쪽에 가서는 또 뭔 말을 할지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관련해 이게 어떤 진면모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좀 카멜레온 이게 좀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좀 좁혀서도 얘기하면은 지금 시점 장동혁 시점에서는 한동훈이 더 미운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미운 사람입니까? 한동훈이죠. 무조건 한동훈입니까? 아이, 그럼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예, 아니 이 부분은 뭐 저기 어떤 변심한 애인에 대한 일종의 어떤 적개와 스토킹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한동훈은 이미 실권을 잃었고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대표인데 뭐. 네. 그런데 그걸 왜 소환하고 끄집어냅니까? 오히려 저 앞으로 저 당내 전환길과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정립이 지금 시급하지. 뭔 한동훈하고 뭘 합니까? 그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도 또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 뭐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저 구석에 어디 가 있는 한동훈 만만하니까 그런 거죠. 네. 거기에다 한때는 자기 보수였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 일정 정도 살려놓으면 왠지 자꾸 걸리적거릴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런 어떤 강박증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현실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자기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한계 정도는 이제 제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로 증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기 선거 남았잖아요. 그러면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못 건드리는 거고 아까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단계에서 가장 만만한 게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만만하거나 같은데. 아니면 걸리적거리거나 그렇죠. 가끔 요즘 한동훈 전 대표가 툭툭 튀어나온 건 사실이에요. 잊어버릴만 하면은 뭐 한마디씩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도 많이 컸어. 내가 언제적 장동혁인데 자꾸 이러는 거야 하면서 무언가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동혁 그 대표의 여러 얘기 중에서 저는 하나 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는 그 자당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인증제 같은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패널 많이 해보셨지만은 좀 이렇게 발상 자체가 건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아니 뭐 인증을 어떻게 뭐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틀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과 다른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친한계로 대표되는 분들의 패널을 이제 맡겠다라는 건데 그거 방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침해잖아요. 편성권 침해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그거 사실상? 그러니까 뭔가 장동혁을 위시한 뭔가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패널들의 출연 빈도가 낮다라는 주장인데 그건 철저하게 방송사들도 여러모로의 고려 끝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SBS에 제가 생방송 나갔을 때 주영진 앵커가 방송 중에 묻더라고 나한테. 저기 이럴 때 방송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답을 어떻게 해? 그래서 딴 얘기를 했거든. 한참 듣고 있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근데 왜 제 질문엔 답변을 안 하십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저쪽 당 패널들 그래 받아준다고 해버리면 나와가지고 계엄 찬성한다 그러고 탄핵 반대한다 그러면 그 방송 엉망되고 이후에 난감해질 텐데 진행이 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건 방송사가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이지 그래.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네. 저기 뭐냐 그러면은 반탄바를 찾아서 일부러 그런단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흔히 말하는 친윤 쪽이 자초한 측면이 많죠. 왜냐하면 내란 이른바 국면을 거치면서 방송사 입장에서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막 지키려고 이런 의원들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이게 방송을 합니까? 국민적 그건- 상식에 부합하지 그럼요. 않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반헌법적인 성격이 너무나도 농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패널로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선택이죠. 근데 그런 분들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이게 이제 철저히 저는 방송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저도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말하면 보수 종편이라는 데에 고정 출연도 하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제가 어떤 행사에서 당원 행사에서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당원 행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주제가 돼서 그다음 소위 말하면 까였어요. 그러니까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대선을 불복한다라는 프레임으로 야. 그래서 그랬구나. 종편에 제가 다 하차당했거든요. 네. 근데 뭐 별다른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을 생각한다. 네. 국민 약속 어긴 거다. 누가 김건희 씨 보고 설치라고 했나?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네. 그게 불복이라는 거예요. 성대모사 같이 했죠. 성대모사는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편에서 아니 그걸 이제 당원 행사에서 당원 행사에서 했는데 하셨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서 네. 더 나아가서 그 네. 당시 이제 김태효가 느낌 외교했었을 때요. 사실상 G8 상태 뭐 느낌으로 G8 상태 했잖아요. 핵 공유 느낌. 네. 그래서 사실은 느낌적으로는 대통령이 없는 거고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종편에서 제가 야, 거의 열흘 우다다다. 동안 그러니 거의 이제 출연 정지. 왜냐하면은 그 방송국 판단인 거예요. 그게 아니,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당이 나서가지고 얘는 된다 안 된다 그걸 감별하다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오늘 굉장히 의외의 목소리들을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 네. 그 성비위 관련된 그 사후 수습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황들. 뭐 안타깝죠. 저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가 그 이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굉장한 암초를 걸렸다 생각합니다. 사실 더 그 이후의 태도가 사실 더 이상했어요. 그 사실 어제인가요? 페이스북에 사진 바꾸고 그 경청하겠다는 취지의 사진들. 네. 그거 사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 조국 혁신당이 전체 묶어서 조국만을 보호하겠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 어리게 피해자와 뭔가 대화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핑계만 급급급 했잖아요. 그리고 조계사인가 갔을 때 그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하고서 나서 다음에 기자가 물었을 때도 그냥 피했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너무 좀 비겁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사무총장이라고 하죠. 그분은 노래방 간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거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노래방 간 사람을 징계한다고 한 데 대해서 거기에 피해자도 있었잖아요, 노래방. 그러면은 노래방을 왜 갔냐로 징계를 한다는 건데 이거 사실상 2차 가해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성민 전 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가지고 지도부 전체가 일괄 사퇴를 한 상황인데 그 여진이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예요. 쉽게 좀 가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대처가 너무 미흡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완전히 좀 매듭을 짓지 못하면은 조국혁신당은 좀 굉장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흔히 말해서 이제 가해자와 관련된 이름이 거의 언론들 이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언론 종사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그 실명 언급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지금 다 피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네. 이걸 언론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 조국혁신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해자가. 근데 이 가해자의 실명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의원님은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에 이미 일찌감치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면서요. 그건 뭐 오래됐죠. 몇 달 네. 된 얘기고.
이미 저 조국 혁신당의 담을 넘어오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해결 능력을 이미 상실했었다고. 이걸 스스로 회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이미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뭐 상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깊이 연루는 안 됐는데 그 딱 얘기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자력구제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 얘기를 들으셨을 때 처음에 그래서 네. 이건 이미 저기 그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게 또 오래된 조국 혁신당의 어떤 모순이 있어요. 항상 그 의원들과 사무총장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진 인사도 사무총장이 일부 관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당무에 의원들을 동원하거나 이제 의원실에 간섭하는 문제로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태생적인 어떤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문제하고 결부가 돼서 문제를 더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의 신뢰감의 부족이 문제 해결을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윤리감찰위로 안 보내고 여성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그냥 시간을 확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위는 여성 정책을 하는 데지. 맞습니다. 뭐 네.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도 검찰의 피해자지만 피해 검찰의 입장에 또 검사 마인드가 있는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문제가 단순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은 재창당을 한다는 각오 없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지금 그게 사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의원들이 뭐 6대6으로 짜겨졌다 이 얘기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 성비위 문제 말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출 문제라든가 뭐 할 때도 의원들 의견은 항상 양분돼 있었어요. 조국 대표 부재 중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이에 지지율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대선 때 뭐 후보도 못 냈고 개각 때 데스노트 같은 거 뭐 의미 있는 활동도 없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쇄빙선이 맞냐 뭐 망치선이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터였는데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에 모든 걸 다 걸어버려요. 사실 문제는 그 구조의 문제가 있고 문화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그 빌드업하는 어떤 이런 소통과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 위기 관리 이런 쪽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어떤 그 조국 맞아요. 대표의 네. 사면으로부터 난 사실은 이 문제의 불행은 그래서 그 잘못된 사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본격적인 스토리는. 그럴 것도 왜 오래냐 하는 문제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저는 이게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가 내란 종식이란 프레임에 어떤 1차원적으로 갇혀서 이 자기 성찰이 부족했던 진보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런 만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보의 새로운 좌표, 정체성 이런 것도 이 기회에 고민해야 되는 이제는 우리들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내란 종식 이후에 어떤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게 진보의 비전인지 이런 사회대전환이나 그런 정치를 하는 자기 존재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만약에 이런 게 또 왜곡되면은요. 두고 보십시오. 올해 한 연말쯤 되면 이 민주진보 진영 개판 오물통 될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그냥 영토 싸움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반듯하게 우리의 어떤 사상과 원칙, 명분의 중심을 조금 다져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 문제를 이제 조국 대표가 풀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당직자들 다들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조국 대표가 직접 맡고 결과를 낸 다음에 거기에 책임지겠다는 제세로 하지 않으면 괜히 혁신당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젠가요? 그 대표단들 다 이제 사퇴하면서의 그 발언 중에 조국 대표한테 죄송하다. 화살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말에 제가 또 2차 충격을 그건 받았거든요. 잘못했어요. 그거는. 네. 네. 그거는 피해자에게 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조국 대표가 이 조국 혁신당의 전신이고 상징되는 분이니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면 할수록 조국 대표는 더 고립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 전 대표님도 이 사안의 앞에서는 조금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서야지 자꾸 제3자인 것처럼 하면 이분에 대한 정치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무슨 이렇게 큰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맞나? 이 문제, 이 중차대의 문제에서 자꾸 피하고 회피하고 나는 결정권 없었고 감옥에 있었고 이런 말로 회피가 되는 것인가? 그때 몰랐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럼 나오자마자 중요도에 따라서 뭐 얘기했다지만 이게 안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연 이런 거 몰랐을까? 몰랐어도 문제고요.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인 겁니다. 10장짜리 손편지를 보냈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 조국 대표는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있고 자기 그 철학이 있어야 그 문제도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그거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리고 또 괜히 이제 뭐 민주당 그리고 또 이걸 이분을 사면해준 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는 게 이게 너무 좀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조국 혁신당 안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으면 사면을 해준 대통령이 욕을 받을 일은 없죠. 저는 그런 게 매우 그러니까요. 우려스럽습니다.